이건주 예비후보님은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서울시립대 국문학 문학박사십니다. 그리고 전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시고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그리고 이건주 교육연구소 현재 대표십니다. 지난 2023년 서울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선생님을 향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그런 참 충격적인 영상도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권 침해가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특히 그 중에서 그동안 교권 침해 징계 조치를 학교자원기록부에 기재하고 그거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이번 교육부에서 그것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 그걸 유보시켰어요. 여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업무 경감 방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 업무 하시죠. 기본적으로 수업하시죠. 그리고 또 행정 업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삼중고예요, 학교에서. 이거를 경감시키지 않고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교무실무사라고 있어요. 학교에 행정만 전담하는 교무실무사죠. 그래서 교사들은 업무를 제외하고 수업만 하고 그 교무실무사가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자 이런 걸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을 이제 저지른 학생들은 그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교 입시에까지 반영을 해요. 과학고라든가 국제고 입시에. 그래서 그런데 교권 침해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생급에 기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폭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교권 침해는 교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학교 교육적 전체를 저하시키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교권 침해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시와 고교 입시에 반영하자. 저는 이 정책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작년까지 제가 교사였습니다. 작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제가 양보하더라도 이 문제 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권보는 특히나 우리 좀 여교사들이 많잖아요.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갔다 와서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참 힘들어하는 그 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기를 계속 째려본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에. 또 이제 좀 젊은 여교사인 경우에. 이게 참, 그렇다고 이렇게 그걸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좀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글을 봤어요. 아니, 교사들은 굉장히 권위가 이미 있는데, 과거에 학교 다니신 분들, 우리 기성세대들, 과거에는 선생님이 무서웠죠. 체벌하고 막 기합 주고. 근데 이미 권위가 많은데 뭘 또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죠. 다시 그럼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교사들 시대로 가자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때와 학교가 완전 다릅니다. 남학교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여교사예요. 여선생님들이 남학생을 막 기합 주고 체벌하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 돼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한 거 가지고 제재를 했더니 이 녀석이 그거 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가격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우리 기성세대들부터도 좀 직시해야 이 문제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법 중에 우리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선생님이 훈계를 해, 훈육을 해. 그러면 그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라고 민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일탈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 듣는 애는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좀 세게 얘기가 되면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간에 그 폭력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학생 사안이라고 그래요. 학생 사안. 그래서 우리 학교 부서 중에 생활지도부가 있어요. 옛날에 학생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들 기피해요. 너무 사안이 많이 터지고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법률가예요. 교사가 아니고 변호사나 검사가 돼야 돼. 판사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조정 화해시키기도 어렵고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쿨 폴리스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미국처럼 스쿨 폴리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있어요. SPO라고. 그러니까 스쿨 폴리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 10개에서 15개 학교를 관할을 해요. 제 주장은 미국처럼 학교마다 한 사람씩 두자. 스쿨 폴리스.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학교를 순찰하고 예방 활동을 하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주로 일하는 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은 그거는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내 경찰관이 상주하에 있으면서 예방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법조계 전문가고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중고예요. 수업하고 행정 업무하고 담임 업무하고 거기에 또 이 사안 처리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전담하는 그런 경찰관은 좀 두자 우리도 학교에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학교 지킴이 아니면 학교 보안관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말씀하신 퇴직 교원들이에요. 퇴직 교사나 아니면 퇴직 경찰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무가 거의 그 아침에 등교 지도야. 정문 지도.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적인 학교 순찰하면서 교실도 좀 이렇게 빈 교실도 이렇게 관리하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데 가서 좀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순찰하면서 예방 지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문 지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10개에서 15개를 관할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 시스템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스쿨 폴리스가 한 사람으로 모아놓으면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쪼개놨어요. 업무들을. 그걸 합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학교 현장에 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딴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 상담교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해 왔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 이런 데 예산을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에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급한 것이 전문 상담사가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100명당 1명이라든가 더 늘려야죠. 할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6명이에요. 한 학교에 5, 6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준다고요. 정기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폭력도 좀 덜하고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관계회복 숙려제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거기에 좀 더
이제는 스쿨 폴리스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교사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전에서 교사가 학생을 또 이렇게 하는 또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학생 안전 문제가 학교 폭력만이 아니고 학교 폭력, 교권 침해, 거기에 아동 학대도 있어요. 교사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상담, 관계 회복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는 추가로 스쿨 폴리스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저희 아이가 셋이에요. 다자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셋을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 등교 학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일찍 맡아주시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데려다 두고 늦을 때는 7시까지도 6시까지도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돌봐줘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딱 이렇게 1학년 아이들 데리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생생합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애를 안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맞벌이인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1시부터 우리가 이제 퇴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시인데 5시, 6시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원이에요. 학원 뺑뺑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학교에 돌봄을 하지 않으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육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늘봄이라고 바꿨어요. 뭐냐면 돌봄 플러스 방과후 학교예요.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대단히 찬성을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이제는 학원 안 보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안 보내고 학교에서 돌봄도 해주고 방과후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1, 2학년은 기존처럼 돌봄과 방과후를 무료로 다 해요. 근데 3학년부터는 돌봄을 하지 않고 방과후 수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돌봄을 안 하는 거냐. 맞벌이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돌봄을 안 하면 또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좀 명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방과후 수강권을 지급하더라도 돌봄은 계속해라.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요가 있으면 만약에 뭐 수요가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때는. 근데 한 명이라도 3학년 이상 한 명이라도 돌봄 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론회에서 우리 교육 입구, 교육 공학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데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되죠. 갈수록.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것이 지자체 학교 예산으로 대부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줄여가지고 대학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초중고에 지원되던 돈을 빼서 대학에 지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면서 또 거기 막대한 또 작업이 들어가죠. 그 예산을 혹시 우리 또 유초중고 이런 예산을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시도 통합, 행정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충청남 뭐 경북, 대구, 경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특별 재정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시는 거기 제외돼 있잖아요. 통합이 아니니까. 그다음 혹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주는 건 아닐까? 전체적인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통합 시도에만 그걸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초중고 교육 예산을 늘리는데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특수교육 같은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복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미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실시하고 있고, 무상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특별한, 아니면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면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최근에 특수교육 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 업무가 막 과중하고, 그리고 이 특수교육, 이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비해서 더 많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교사 수도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가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넓게 보편복지로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도 써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중고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학급당 학생 수 제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축소.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급이 이제 인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명대에서 20명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를 교사 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학생이 줄면 교사를 줄여.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30명이나 30명이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는 자연히 감소하고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교사 학급 유지하면 학급당 학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학급당 학생을 줄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복지죠. 교육 복지죠. 30명, 40명 놓고 수업 받은 거를 20명, 15명 놓고 수업하니 이게 복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좀 교사 수 유지하자. 학생들이 줄더라도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어제 4세 고시, 7세 고시 금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그 연령이 4살, 7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분반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시험에 바들바들 떠는 거지.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통과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영어 사교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등 영어 교육 강화해야 된다.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부모들은 유치원부터 보내는데 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냐고요. 1학년부터 시작해야죠.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수준을 늘려야 된다. 수능에서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개편하자.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능에서 지금 영어는 필수잖아요. 그런데 수능에 5교시에 보면 외국어라고 있어요. 거기 독일어, 일본어, 외국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개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바꾼 것도 사실은 사교육비를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경쟁을 줄여서.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쨌든 시험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선택할 수 있게 영어를. 그러면 사교육비 많이 줄겠죠. 대신에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그 논의를 좀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알아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재학생들은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대부분 진학을 해요. 그러면 그건 내신 성적이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능에서만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수시에는 지금처럼 영어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해서 지금 그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재학생들 대부분이 수시로 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또한 이제 수능에서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이
회화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수능 시험 준비 영어 교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나면 외국인들이 이걸 풀어보고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냐. 이런 시험을 전 학생들에게 다 할 필요가 있냐. 영어 전공자들, 한테는 필수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수업으로 좀 마무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해서 수능을 그러면 수업도 의사소통 중심, 회화 중심으로 바뀌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학교 교육을 좀 만들면 사교육비도 줄고 영어 교육도 정상화되고 우리 또 이 전문가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 8월까지 교직 생활을 했어요. 32년 동안.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학교 현장에 제가 지금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산적하고 우리도 지금 지난번 토론, 이번 토론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뾰족한 해법이 잘 안 보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교사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꼭 교사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다 착해요. 사실은 학교 보면 몇몇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주 예비후보님은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서울시립대 국문학 문학박사 하십니다. 그리고 전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시고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그리고 이건주 교육연구소 현재 대표십니다.